안녕하세요. 클래식 소개해주는 크랄입니다. 클래식 음반을 구매하려고 하면 심심치 않게 이처럼 생긴 노란 딱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붙어있고 여기에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네요. 바로 독일의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이죠.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음반사로 클래식 음악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지위는 상당합니다. 음악의 수준이 어떠한지 몰라도 이 노란 딱지 하나만 붙어있다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클래식 음반계의 보증수표 도이치 그라모폰. 오늘은 클래식 음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이치 그라모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현재 도이치 그라모폰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 독일 출신의 미국 발명가 에밀 베를리너가 에디슨의 뒤를 이어 새로운 형식의 축음기인 그라모폰을 발명합니다. 처음에는 에디슨의 축음기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개량을 거듭하여 에디슨의 축음기의 견줄급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1898년 독일 하노버에 도이치 그라모폰 게젤샤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사가 도이치 그라모폰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지 가수들의 성악곡 음반을 위주로 그들의 지위를 쌓아갑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단순 녹음만을 요하는 성악곡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녹음 기술을 요하는 기악곡 녹음에도 힘을 쓰게 되죠. 1910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첫 오케스트라 곡을, 1913년에는 베토벤 5번 교향곡 전악장을 녹음하는 등 음반사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게 되죠. 허나 이와 같은 탄탄대로도 오래가지 않았는데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두 번의 세계대전이 도이치 그라모폰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쟁 중인데 음악 들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스레 도이치 그라모폰의 인력은 전쟁 물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등 여러 고난을 겪었고, 청천벽력으로 독일이 두 번 모두 패전국으로 전락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만 됐습니다. 잘 나가던 상표권도 잃게 되고 회사도 인수되어 정말로 말이 아니었죠. 상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세계대전 전에 도이치 그라모폰의 상표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속칭 노란 딱지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축음기에 귀여운 댕댕이가 그려진 로고에 His Master's Voice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답니다. 세계대전 이후가 돼서야 우리에게 익숙한 흰색 튤립의 노란 레이블의 상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도이치 그라모폰에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도이치 그라모폰의 메인 스튜디오 중 하나가 서베를린에 있었는데, 문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베를린은 동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녹음이든 나발이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업이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도 서베를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랬기에 둘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도이치 그라모폰은 베를린 필하모닉을 중심으로 지휘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에는 지휘자 오이겐 요음이나 칼 뱀 등을 포섭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그 당시 베를린 필의 상임이었던 프루트뱅글러와의 계약도 간간히 따내면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지리적인 이점 덕분이었는지 베를린 필과의 녹음도 순탄하게 이뤄졌고, 그래서인지 이 당시 녹음됐던 음반들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명반 중에 명반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1958년 도이치 그라모폰이 지금의 지위에 오르게 된 중대한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카라얀의 영입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카라얀은 도이치 그라모폰의 라이벌 음반사인 EMI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1955년에 베를린 필의 새로운 상임도 됐겠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파격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제안 덕분에 도이치 그라모폰은 카라얀을 영입할 수 있었고, 도이치 그라모폰의 이후 30년을 견인하게 됩니다. 이 30년 동안 카라얀과 도이치 그라모폰은 무려 330여 편에 가까운 앨범을 냈을 정도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지속했고, 이것이 카라얀의 많은 음반에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의 길은 탄탄대로와 같았습니다. 음악가가 곧 음반사의 경쟁력이란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존의 거장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음악가들의 영입에도 힘을 쏟습니다. 70년대에는 거장 유망주들인 아바도, 줄리니, 번스타인, 그리고 바렌보임까지 영입에 힘을 쓰며 미래에 투자하였고, 또 기존에 녹음했던 음악을 재녹음하는 방식으로도 그들의 인기를 지속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소련의 야성미 넘치는 지휘자인 무라빈스키와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녹음에도 성공하는 등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녹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쳇말로 녹음에 미친 새끼들이었죠. 이러하였기에 정말로 많은 명반들이 이때 녹음되었고, 그래서 1950년대부터 80년대를 클래식 음반계의 찬란한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90년대를 시작으로 클래식 음반계에 침체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클래식 음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거죠. 이는 현대에 들어 여러 음악 장르가 생겨나 그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것도 한몫했지만 여러 명지휘자들의 은퇴 및 음악의 디지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연스레 도이치 그라모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클래식 음반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단적인 예로 90년대 들어서부터 과거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맺어왔던 거물급 음악가 및 악단과의 계약이 적어지게 됐죠. 이는 음반사도 음반사이지만 음악가나 악단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기에 서로가 계약을 꺼려서 생긴 안타까운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거물급 악단에서 본인들만의 레이블을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질문.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 도이치 그라모폰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탕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잘 나가던 음반의 재발매 및 리마스터링으로 현 시국을 파괴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반 가게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도이치 그라모폰의 앨범 모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도이치 그라모폰도 이와 같은 해결책은 급한 불을 끄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깨달았는지 근래에 들어서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 끝에 거장들을 영입하는 것에는 답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랬기에 신의 아티스트 영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힐러리안, 랑랑, 유자왕 등과의 계약에 힘을 썼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니엘 트리포노프, 조성진 등의 연주자들까지 본인들의 레이블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2018년에는 창사 120주년을 맞이해 베이징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세미 클래식 음반 제작, 음반의 디지털화 등에도 힘을 쓰며 도이치 그라모폰이란 노란 딱지의 명색을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클래식 음반을 대표하는 도이치 그라모폰이기에 부디 제도약을 이뤄냈으면 좋겠네요. 도이치 그라모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크랄 페이지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랄이었습니다. 굿바.